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CEO들은 칭기즈 칸을 연구합니다. 그가 만든 조직 구조가 현대 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되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들이 몽골 제국의 인사 시스템을 케이스 스터디로 쓸 정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00년 전 초원의 유목민이 만든 시스템이 21세기 실리콘밸리에서 여전히 통한다는 게 말입니다. 비밀은 간단했습니다. 칭기즈 칸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죽어도 제국이 작동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사망한 후에도 몽골 제국은 50년 이상 계속 팽창했죠. 손자들이 폴란드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긴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됐거든요. 다른 제국들이 창업자 사망 후 즉시 분열된 것과 대조적입니다. 로마 제국도 알렉산더의 제국도 창건자가 죽자마자 쪼개졌습니다. 그런데 몽골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칭기즈 칸이 만든 시스템에 답이 있습니다. 1206년 몽골 초원의 모든 부족이 모인 쿠릴타이에서 태무진은 칭기즈 칸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4살이었죠. 9살의 아버지를 잃고 초원을 떠돌던 소년이 35년 만에 모든 부족의 통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즉위 직후 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조직 개편이었거든요. 95개 천호를 만들고 88명의 천호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몽골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구조로 재설계한 겁니다. 기존 부족 체계를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보르지긴 시족, 타타르 부족, 케레이트 부족 같은 전통적 구분을 지워버렸죠. 대신 능력과 충성도만으로 평가하는 새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천호장 88명 중 상당수가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양치기였던 사람이 오늘 1000명을 지휘하는 장군이 됐거든요. 반대로 명문 귀족이라도 무능하면 바로 강등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상상이 됩니까? 당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십진법 조직은 더 놀라웠습니다.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완벽하게 나뉘었죠. 각 단위마다 책임자가 명확했습니다. 10인대장은 9명에게, 100인대장은 10명의 10인대장에게, 1000인대장은 10명의 100인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휘 계통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거든요. 전투 중 한 부대가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대가 즉시 보충했죠. 현대 군대 조직도와 거의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캐식이라는 친위대였죠. 1206년 칭기즈 칸은 10,000명 규모의 캐식을 창설했습니다. 단순한 경호부대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엘리트 양성기관이었거든요. 캐식에 들어간다는 건 몽골 사회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캐식의 구성 방식이었습니다. 각 천호장의 아들들을 의무적으로 캐식에 보내야 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천재적인 발상인지 보십시오. 겉으로는 황제를 가까이서 모시는 영광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반란을 일으키면 아들이 죽는 구조였죠. 동시에 교육기관이기도 했습니다. 캐식에서 칸의 일상을 함께하며 제국 운영을 배웠거든요. 말 관리부터 무기 보급, 행정 업무까지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천호장이 되면 제국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완벽히 아는 상태였습니다. 캐식은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24시간 교대 근무했습니다. 봉급도 일반 병사보다 훨씬 많았죠. 대우가 너무 좋아서 포로 교환할 때 캐식 한 명을 적국의 고위 인사와 1대1로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치가 높았던 겁니다. 초기에는 몽골족만 받았지만 제국이 커지면서 여진족, 거란족, 한족, 페르시아인, 고려인까지 다양한 민족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려의 심왕도 캐식으로 복무했죠. 이렇게 다민족을 섞어 놓으니 자연스럽게 제국 전체가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1218년 칭기즈 칸은 호라즘 제국에 450명의 무슬림 상인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평화적 교역이 목적이었죠.
금나라와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서쪽과는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트라르라는 국경 도시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주 이날추크가 사절단 전원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은 겁니다. 이날추크는 호라즘 황제의 장모 친척이었습니다. 권력자였던 거죠. 칭기즈칸은 즉시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절을 또 보냈습니다. 이날추크를 넘기라고 요구했죠. 전쟁을 피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호라즘 황제 무함마드 2세는 어이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슬림 사신은 죽이고 몽골인 사신 2명은 수염을 태워서 돌려보냈습니다. 최악의 모욕이었죠. 칭기즈칸이 모자를 벗고 언덕에 올라 사흘 밤낮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쿠릴타이를 소집했습니다. 1219년 칭기즈칸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호라즘으로 향했습니다. 호라즘은 40만 군대를 보유했지만 병력을 여러 도시에 분산시켰습니다. 치명적 실수였죠. 칭기즈칸은 군대를 4갈래로 나눴습니다. 자신은 막내 아들 툴루이와 함께 부하라를 공격했고 다른 부대들은 오트라르와 주요 도시들을 동시에 치도록 했습니다. 모두 사마르칸트에서 만나기로 했죠. 오트라르는 5달 동안 버텼습니다. 2만 명의 정예병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을 지키던 장군 카라차가 배신했습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몽골군에 투항한 겁니다. 칭기즈칸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투항한 카라차와 그의 부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너는 주군에게 은혜를 입고도 배신했다. 우리는 너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배신자는 설령 자기 편이 되어도 믿을 수 없다는 원칙이었죠. 오트라르가 함락되자 이날추크는 칭기즈칸 앞에 끌려왔습니다. 처형 방식이 끔찍했습니다. 녹인 은을 눈과 귀에 부어 죽였거든요. 탐욕으로 사절단을 죽인 자에게 탐욕의 상징인 은으로 복수한 겁니다. 오트라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자리는 불모지로 남아 있습니다. 800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가 재건되지 못했죠. 부하라와 사마르칸트는 더 빨리 함락됐습니다. 부하라 사람들은 항복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주민 대부분이 학살당했죠. 사마르칸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라즘에서 가장 아름답다던 도시들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우르겐치라는 도시는 항복 후에도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몽골군이 강물을 끌어들여 도시의 흔적 자체를 지워버렸거든요. 니샤푸르라는 도시에서는 칭기즈칸의 사위가 전사했습니다. 그의 부인이 복수를 원했죠. 칭기즈칸은 도시를 함락한 후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개와 고양이까지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머리를 쌓아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죠. 저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도시를 파괴한 건 아니었습니다. 항복한 도시 중 일부는 살렸거든요. 대신 기술자와 장인들은 모두 데려갔습니다. 공성무기를 만들 수 있는 중국인 기술자들, 관계시설을 설계하는 페르시아 엔지니어들, 행정을 담당할 이슬람 관료들을 빼냈죠. 이들을 몽골 제국의 다른 정복전쟁에 투입했습니다. 호라즘에서 배운 공성술을 금나라 공격에 써먹은 겁니다. 흥미로운 건 종교인들은 전부 살려뒀다는 점입니다. 이슬람 성직자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않았거든요. 칭기즈칸의 종교관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했습니다. 몽골의 탱그리 신앙을 직접 배격하지만 않으면 어떤 종교든 허용했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신자들이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정책이었습니다. 호라즘 황제 무함마드 2세는 도망쳤습니다. 칭기즈칸은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추격부대를 맡겼죠. 이 두 장군이 이끈 2만 병력이 4년 동안 2만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5민족을 정복하며 말입니다. 카스피해를 지나 갑카스 산맥을 넘어 남러시아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무함마드는 결국 카스피해의 한 섬에서 쓸쓸히 병사했죠.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 과정에서 조지아 왕국, 킵차크족, 러시아 공국들을 차례로 격파했습니다. 유럽이 몽골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정교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가짜 후퇴였죠. 적과 맞닥뜨리면 일부러 도망치는 척했습니다. 적군이 추격해오면 몇 킬로미터를 도망쳤습니다. 적이 대형을 흐트리고 지치면 갑자기 돌아서서 포위했죠.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러시아 공국들이 이 전술에 당해
칼카강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기마 궁수들의 움직임도 예술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뒤를 돌아보며 화살을 쏘는 파르티안 샷을 완벽하게 구사했거든요. 병사 한 명당 말을 3에서 4필씩 끌고 다녔습니다. 지친 말은 쉬게 하고 멀쩡한 말로 갈아타며 이동했죠. 그래서 하루에 100km 이상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적군은 몽골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포위당했습니다. 정보전도 탁월했습니다. 전투 전에 상인들을 보내 적국의 정보를 수집했거든요. 도시의 방어력, 군대 규모, 내부 갈등까지 파악했습니다. 호라즘을 칠 때도 몇 년 전부터 이슬람 상인들을 통해 정보를 모았죠. 공격할 때쯤에는 적의 약점을 완벽히 알고 있었습니다. 심리전은 더 무서웠습니다. 일부러 학살 소문을 퍼뜨렸거든요. 몽골군이 오면 도시가 잿더미가 된다는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실제로 저항한 도시는 본보기로 철저히 파괴했죠. 그러니 다른 도시들이 싸우기도 전에 항복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하는 게 최선이었거든요. 공성 무기도 점점 발전했습니다. 초기에는 성벽을 못 뚫었습니다. 금나라 원정 때 여러 도시에서 고전했죠. 그런데 칭기즈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중국인 기술자들에게 공성 무기 제작법을 배웠거든요. 투석기, 공성탑, 파성추 같은 장비들을 만들었습니다. 호라즘을 칠 때는 이미 공성술의 대가가 돼 있었죠. 규율은 철저했습니다. 야사라는 법전으로 군기를 확립했거든요. 명령 불복종은 사형이었습니다. 탈주병이 나오면 같은 10인대 전원이 참수당했죠. 연대 책임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도망치려는 동료를 막았죠. 동시에 보상도 확실했습니다. 전투에서 궁을 세우면 즉시 포상했고 전리품을 공정하게 분배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전장에서 직접 싸웠습니다. 뒤에서 명령만 내리지 않았죠. 병사들과 같은 텐트에서 자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냉정한 전략가이기도 했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움직임이었거든요. 1227년 칭기즈칸은 서하 정벌 중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언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었죠. 실제로 몽골군은 칭기즈칸이 죽은 후에도 전투를 계속했습니다.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킨 후에야 그의 죽음이 공표됐습니다. 서하는 몽골 역사에서 거의 지워졌습니다. 현재까지 서하인의 후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철저히 학살당했거든요. 그가 남긴 제국은 계속 팽창했습니다. 손자 바투는 유럽까지 밀고 들어갔고 훌라구는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으며 쿠빌라이는 중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칭기즈칸이 만든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설계한 매뉴얼대로만 움직이면 됐죠. 몽골 제국의 영향은 군사적 정복을 넘어섰습니다. 역참 제도로 동서 교역로를 연결했거든요.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전해지고 페르시아의 향료가 몽골에 들어왔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중국까지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몽골 제국 덕분이었죠. 종이, 화약, 나침반 같은 중국 발명품들이 유럽으로 전파됐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이 바뀐 겁니다. 종교와 문화도 자유롭게 교류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몽골 궁정에서 일했고 기독교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까지 왔으며 불교 승려들이 페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만든 팍스 몽골리카 시대였죠.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당시 세계 인구의 5%가 몽골 정복 과정에서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끔찍한 대가였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학살이 지구 환경을 개선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인구가 급감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농경지가 다시 숲으로 돌아갔고 지구온난화가 200년 늦춰졌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이건 결과론일 뿐이고 당시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죠. 칭기즈칸의 진짜 유산은 시스템이었습니다. 혈통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하는 메리토크라시, 명확한 지휘 체계를 가진 십진법 조직, 충성과 배신을 동시에 관리하는 케식 제도, 공포와 보상의 균형을 맞춘 정복 전략, 이 모든 게 하나의 완결된 시스템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경영학자들이 칭기즈 칸을 연구하는 겁니다. 스타트업 CEO들이 그의 전략을 배우고 군사 전문가들이 몽골군의 전술을 분석하며 역사학자들이 제국의 통치 방식을 탐구합니다. 8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배울 게 남아 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독살당하고 부족에서 쫓겨난 9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형제를 죽여야 했고 노예로 끌려갔으며 친구에게 배신당했죠. 초원에서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데이터로 저장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을 법으로 만들고 굶주린 기억을 보상 시스템으로 바꿨으며 무시당한 아픔을 능력주의로 승화시켰습니다. 35년 후 그 소년은 칭기즈 칸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 없이도 작동하는 제국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칭기즈 칸이 우리에게 보여준 진짜 교훈입니다. 개인의 트라우마를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 고통을 구조적 혁신의 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은 창업자를 넘어 수백 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몽골 제국은 결국 분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계속됐죠. 티무르 제국, 무굴 제국, 크림 칸국 모두 칭기즈 칸의 후손을 칭하며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19세기까지도 황금 시족의 혈통은 여전히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한 남자가 만든 시스템이 600년 넘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칭기즈 칸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동서교역로, 종교의 자유, 능력 중심 사회, 이 모든 게 몽골 제국 시대에 실험됐던 것들이거든요. 물론 그 과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희생됐죠. 그래서 칭기즈 칸을 평가할 때는 항상 이 양면성을 봐야 합니다. 위대한 조직가이면서 동시에 잔인한 학살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초원에서 버려진 소년이 세계 최강 제국의 설계자가 된 과정은 개인의 경험이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스템으로 고정될 때 한 시대를 넘어 역사 자체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이게 바로 칭기즈 칸이 8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연구되는 이유입니다.